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입니다. 앞 시간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 품질, 그 다음에 어떤 개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생산성적인 지금 부분들과 결국은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부분들을 이 소프트웨어 코드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외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듣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완벽한 코드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완벽한 코드라는 것은 뭐 각각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버그가 하나도 없는 무결점의 코드 또는 그런 코드가 어디 있느냐, 복잡해지는데 유지 보수가 쉬운 코드, 가독성이 있는 코드 또는 성능이 아주 뛰어난 코드. 사실 이 완벽한 코드라는 사실 표현 자체가 조금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완벽이라는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뛰어난 품질의 그 소프트웨어 코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으로 충분히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20년,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의 SI 개발자로서 2년, 그 다음에 벤처기업에서의 CEO로서 한 5년 정도를 근무를 하면서 주로 개발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개발자들을 만났고 같이 일도 했고요. 다양한 국가의 다른 나라, 뭐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자들과 일을 하면서 뭐 느낀 부분들이 있으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완벽한 코드라는 것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코드, 내 삶에 또는 어떤 기업에 도움이 되는 코드가 완벽한 코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웃으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그동안 수많은 버그를 생산해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버그를 만들어낸 회사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많은 버그 픽스도 했고 가장 많은 소프트웨어를 여전히 지금도 만들고 있는 회사 이름에 아직도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소프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개발 생산성이라든지 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단 몇 가지의 요소로서 표현한다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소는 사실은 아주 한 46가지의 그 요소, 소프트웨어 품질 또는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나열을 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떤 아키텍처를 쓰느냐, 어떠한 플랫폼, 어떠한 테스팅 도구, 또 아까도 나왔지만 어떠한 개발 도구를 이용을 할 거냐. 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어떤 교육 훈련, 그 다음에 규정, 오픈소스 사용 여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팀의 개발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성격, 뭐 어질리티, 문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전부 다가 이 소프트웨어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하나의 어떤 단적인 요소 하나가 품질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선 시간이나 아마 오늘 내내 이 세미나에서 컨퍼런스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도 이 각각의 요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측면에서의 이야기, 개발자 속도 또는 개발 속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 개발자분들한테 뭔가 속도라든지 생산성 이야기라든지 품질에 대한 이야기는 늘 부담스럽고 민감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속도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지금도 빨리 하고 있는데 뭘 더 빨리 하라고, 더 많이 만들어내라고, 아니면 더 빠른 코드를 만들어내라고 라는 약간 속도에 대한 공포증 또는 어떤 피해의식 같은 부분들이 사실 저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디벨로퍼 벨로시티라는 건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코드를 요구사항을 수집해서부터
결국은 배포하고 동작하는 그 단계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너무 블락킹 요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저해 요소를 낮추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을 하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 외에 그 많은 어떤 요소들이 사실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조직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어떤 그 시장 조사 기관들에서 그 나온 얘기에 의하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양보다 향후 5년에 나올 소프트웨어가 개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 대한 패턴들이 사실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프로그램으로서 처리 못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더 프로그램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고요. 다양한 센서가 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적용이 안 되는 분야가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이 어느 기업, 어느 조직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키는 단계로서의 중요한 요소가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을 의사결정권자들이 또다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저도 인터넷 또는 그 이전에 일부 기업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프트웨어 파워라는 것이 아주 일반화됐고요. 이제는 누구나 앱을 설치하고 앱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에 더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에게 더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디지털 대전환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도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세미나, 컨퍼런스 지난달에도 바로 코엑스에서 있었고요. 이런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변혁 또는 뭐 디지털 숙명,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로서 기업들이 이제는 디지털이 선택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부터 의사결정 단계, 그 다음에 고객을 대하는 부분, 상품에 대한 기획,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단계가 디지털로 돼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의미됐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시즌을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예전에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동굴에 숨거나 병원에 가서 숨어 있으면 됐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다 숨고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디지털 세계로 넘어가지 않다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다는 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느꼈던 지난 3년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의사결정관한테 물어보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데이터는 어찌됐든 모을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는 거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거를 현업에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지식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면 결국은 그것은 소프트웨어를 움직이게 되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즈니스 리더의 대부분들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 이런 소프트웨어화로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는 서비스들은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DB에 데이터를 긁어와서 화면에 이렇게 뿌려주라는 얘기죠. 그럼 그것만 하는 개발자의 역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심한 표현으로 본다라면 더 이상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단순한 데이터를 끌고 오고 펑셔널한 부분들은 이미 되게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그런 즉각 응답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오히려 역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발자, 즉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구조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굳이 그걸 개발자라고 표현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러니까 새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로우코드, 노코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개발자 입장에서 무슨 로코드 노코드야. 나는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난 뭐 하라고. 로코드 노코드는 기존 개발자들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더 전문화되고 좀 더 품질이 향상되어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만들라는 거지, 단순하게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 들어가는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화면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개발하라는 얘기지, 그걸 코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디벨로퍼 벨로시티, 개발자 속도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의미 있는 사용처까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어떤 시간을 봤을 때 거기에 어떠한 부분들이 요소가 있고 지금 어떠한 요소들이 방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기업이라든지 개발팀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벨로퍼 벨로시티 인덱스라고 하는 개발자 속도 지수라는 부분들이 이미 그 지수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퀘스천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당신네 조직은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상 관리를 위해서 데브옵스에 대한 부분도 얼마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질문 리스트를 통해서 배포에 대한 부분부터 개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메인터넌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실제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서, 아, 우리 조직이 이런 품질적인 측면에서 또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을 정도를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참조용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하게 그러면 이게 개발에 대한 아니면 품질에 대한 그런 인디케이터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해당되는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성장을 했더니만 이 DVI가 높은 기업이 매출도 올라가고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저도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을 방문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 이건 좀 약간 여담입니다만 그 기업에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주식을 사지 말아야 될지의 느낌이 옵니다. 사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지만 왠지 그러고 싶어지는 회사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개발자들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서 아니면 앞으로 거대한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현업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100% 성장해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식이 오르더라고요. 상당히 새로운 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이 결국 여기서 말하는 DVI입니다. 왜냐하면요, 현업에서는 영업팀은 빨리 이걸 원해요. 자, 이번 달 매출, 우리 타겟 고객사에서 어느 제품이 많이 팔렸지? 그리고 그거 할 때 고객 컴플레인 건이 몇 개가 들어왔는지를 빨리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걸 물어봤더니만 2달 뒤에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2달 뒤에나? 오케이, 알았어. 그건 넘어가자. 그게 아니라 그걸 물어보기도 전에 현재 매출 대비 고객 불만율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부분 이렇게 데이터를 지금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업의 속도라든지 생각의 속도라든지 움직이는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저는 소프트웨어 퀄리티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잘 만들어야죠. 그야말로 문제가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완벽한 코드라는 건 실제 살아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코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어떤 속도라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얼매이거나 회사 내부의 환경이 아니라 글로벌 환경이면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품질을 향상시키면서도 생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얼마나 적용하고 어떻게 다른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의 어떤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생산적인 그런 빌드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아까도 조금 전에 키노트에서도 개발 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맞습니다. 개발 도구가 너무 복잡하거나 그걸 셋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간을 쓴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이런 개발 툴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크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적인 부분들을 참조하지 않으셔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예, 광고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기는 하겠지만 좋은 툴이 또 개발자분들한테 선호도에도 연관이 돼 있고요. 실제 업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선호도를 타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많은 숫자의 어떤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도구라면 한 번쯤은 검토하고 적용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뭐 본인과 아니면 영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조금은 둘째로 낮춰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이제 글로벌 및 안전하게 협업하는 측면에서의 말씀인데요. 이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간 많이 쓰이게 되고 있고, 저는 사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픈소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바로 긁어 와서 사용할 수가 없다. 회사 네트워크나 보안상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에 의존한 코드들이 거기서 문제가 어떤 서드 임팩트가 발생되는 어떤 그런 요소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좀 웃긴 얘기도 들었습니다. 주말에 해당되는 업무 코드를 이렇게 보시다가 자기 핸드폰으로 해당되는 코드를 찍으시고 월요일 날 출근해서 사진으로 찍은 코드를 회사에서 타이핑을 재타이핑해서 입력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깃허브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그 코드들이 정말 쓰레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한 코드라고는 볼 수는 없고 퀄리티가 뛰어난 코드로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내가 참조를 해서 이거 보니까는 한 80%는 잘 작성되는데 20%는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를 첨언을 하게 되면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떤 접근 방식은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꼭 맞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느 어떤 참조적인 부분들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의 의미로서 얘는 이렇게 생각을 했네? 이 사람은? 얘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깃허브에 대해서 아마 개발자인데 깃허브에 계정이 없다 그런 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있고요. 제 아들도 있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보기는 싫어하죠. 제 아들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더 민감한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이 깃허브라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고 단순하게 내가 코드를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서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어떤 정보들, 위키들, 그 다음에 샘플들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코드가 사실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게 되면 깃허브 코파일럿입니다. 얼마 전에 아니죠. 꽤 좀 저희가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그 코드의 주석을 작성을 하게 되면 코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AI가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대죠. 그래서 저도 실제 써보게 되면 간단한 영상이니까 계속 반복되기는 하는 겁니다만 실제 저 주석문도 다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석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패턴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냥 예를 들어 두 날짜의 차이를 구하는 함수라고만 쓰게 되면 calculate between two date라고 쓰기만 하면 저렇게 함수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버려요. 그리고 저렇게 실제 툴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가지 저 코드 샘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여러 개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약에 자바로 된 코드를 C샵으로 변환하고 싶다. 랭귀지 간의 트랜슬레이션도 저 코파일럿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페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개발자를 한 달에 얼마를 주고 고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생각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물론 이제 현재 이거는 유료 서비스고요. 대학생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대학 기관에서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실제 이런 페어 프로그램, 이 GitHub 코파일럿을 이용을 했을 때 학생들이 코드가 더 품질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AI라든지 기존에 나와 있는 초거대 AI가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즉 코드를 어떻게 어떤 코드를 작성할 거를 사실 AI는 알려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부분도 물론 기대를 하긴 하지만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AI가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은 AI가 일부분 조력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GitHub 코파일럿은 기존에 있었던 그 GitHub 내의 수많은 코드들을 기반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주석과 관련된 함수, 그 다음에 코드 패턴들에 대한 부분들을 AI가 이렇게 샘플을 보여줌으로써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발자가 판단을 해서 이건 좀 잘못됐다 그랬을 경우에 조금 다르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제공을 해준다라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품질의 향상을 가져왔다라는 또 흥미로운 결과들도 아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혁신적인 부분들은요, 제가 뭐 글로벌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코드 자체에 집중한다는 게 사실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코드를 작성할 때도 제 시간의 거의 50%는 반복적인 작업이었어요. 안 해도 되는 작업들, 안 해도 되는 작업이라는 건 없었지만 반복적인 작업들의 양이 한 반 정도가 됐고, 새롭게 뭔가를 작성하는 부분은 20-30% 밖에 안 됐어요. 그 나머지 20%는 사실은 약간 미지의 영역이긴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반복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계속 누군가는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건 인프라를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빌려 쓰는 것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또다시 작업하지 말고 우리의 집중해야 되는 코드 영역들만 집중해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정한 클라우드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되느냐, 클라우드에서 단순하게 버추얼 머신을 쓰고 네트워크를 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들을 빨리빨리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코드를 작성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것이 비즈니스적으로 요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한 클라우드의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면 엣지 환경, 내가 타겟을 하이브리드 하드웨어 쪽에다 할 건지 아니면 이런 뭐 메타버스 기반의 어떤 기기에 할 건지 게이트웨이에다 할 건지 가상 머신에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런 컨테이너 기반, 쿠버네이트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프림, 클라우드, 그 다음에 엣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그 쿠버네이트로 있는 컨테이너 기술들이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코드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은 환경 하나하나에 의존적이라기보다는 개발의 어떤 품질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뭐 커넥션을 설정하고 그런 과정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예전에 그 수많은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설치할 수 있는 전문가였어요. 대부분은. 물론 그런 분 전부 다 빅데이터 전문가분들이 뭐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알고 빅데이터를 가보면 나중에 보면 맵 리듀스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설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그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 모바일, 뭐 쿠버네이트, 이벤트 인테그레이션, 미디어 처리,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정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는 나만의 코드가 중요한 거지,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잘 설치해야 돼, 그 다음 웹은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이렇게 잡아야 돼, 이런 것들은 오퍼레이션적인 측면에서 이미 아주 쉽게 간단하게 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 쓰기보다는 좀 더 클라우드에 신경 쓰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로코드, 노코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업이 원하는 코드는 현업이 직접 작성을 하게 하는 부분들이 제일 좋습니다. 굳이 데이터베이스와 코드하는 전문가가 매일매일 바뀌는 업무를 대상하는 현업들의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이미 그런 상황을 15년 동안 계속 쌓아왔어요. 병원에서,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학교에서 많은 현업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만족시켜주는 코드 작성, 애자일 방법론, 여러 가지 방법론 얘기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접근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개발자들 머릿속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작성하게 해야죠. 로코드, 노코드가 의미하는 부분들은 기존 개발자의 의미가 아니라 현업에서 실제 업무하는 부분들이 쉽게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기존 개발자가 로코드, 노코드 개발자분들과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퓨전팀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전문 개발자와 IT 전문가, 현업, 업무 분석가가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DVI, Developer Velocity Index에 대한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어세스먼트가 이미 웹사이트에 있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개발자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저희 내부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깃허브와 같은 라지 커뮤니티,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좋은 툴,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로코드, 노코드를 위한 이런 파워 플랫폼들이 향후에 어떤 이런 퓨전팀 또는 우리 조직의 어떤 개발과 코드 품질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은 향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